2부 13. 조니 폰테인은 늘따라 녹음 스튜디오에 앉아 노란 메모지 위에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와 무명 시절을 함께 보낸 음악 친구들로 구성된 악단은 줄을 맞추어 섰다. 그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도 우정을 잃지 않았던 단장 겸 지휘자는 악사들에게 연습할 악보를 나누어 주었다. 그의 이름은 에디 닐스였다. 그는 다른 스케줄이 빽빽하게 차있지만 조니에 대한 예정을 생각해서 이 녹음 작업을 흔쾌히 승낙했다. 니노 발렌티는 피아노 앞에 앉아 조조하게 금반을 두드려보며 틈틈이 커다란 잔에 담긴 호밀 위스키로 목을 죽였다. 조니는 그 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니노는 술이 취해도 정신이 말짱할 때나 다름없이 노래를 불렀고 오늘 취입하는 곡도 니노는 굳이 연습할 게 없었다. 에리 닐스는 옛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의 민요를 특별히 편곡했다. 코니 코를레오네의 결혼식에서 니노와 조니가 듀엣으로 불렀던 곡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니는 돈 코를레오네가 이 곡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곡부터 녹음하기로 했다. 대부에게 완벽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레코드라면 100만 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잘 팔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렇게 니노를 도와주는 것은 대부에 대한 은혜를 갚는 거라는 계산도 했다. 니노도 조니와 마찬가지로 돈 코를레오네의 대자였던 것이다. 조니는 옆에 있는 접이 의자 위에 클립보드와 메모지를 내려놓고 피아노 옆 단상으로 올라갔다. 이봐 친구. 조니가 이렇게 부르자 니노는 그를 힐끗 쳐다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니노는 몸이 안 좋아 보였다. 조니는 허리를 굽혀 그의 어깨를 쓰다듬어주며 긴장하지 마. 오늘 작업 잘 하라고 헐리우드에서 가장 예쁘고 잘 빠진 애로 붙여줄 테니 라고 말했다. 니노는 위스키를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어떤 아가씨인가? 조니가 호탕하게 웃었다. 디나든 내가 보장하는 물건이야. 니노는 귀가 솔깃했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는 척했다. 왜? 처녀는 없나? 악단이 메들리 오프닝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조니 폰테인은 귀를 기울여 들었다. 먼저 에디 닐스가 특별히 편곡한 전체 곡들을 연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1차로 녹음할 곡을 연주한다. 조니는 열심히 들으면서 각 악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각 곡마다 자신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할지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니노가 노래의 대부분을 부르고 자신은 화음을 넣어주는 정도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물론 듀엣곡 이외의 곡을 부르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아껴야 할 필요도 있었다. 그는 니노를 단상 위로 끌어올려 마이크 앞에 서게 했다. 니노는 초반부에 한번 실수하더니 자꾸만 실수를 했고 급기야는 난치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자 조니는 이봐 자네 초과 근무 수당을 노리는 건가? 라며 농담을 던졌다. 내 만돌린이 없으니 흥이 나지 않아서 그렇네. 조니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럼 손에 술잔을 들게 라고 말했다. 일종의 트릭을 사용하는 것이다. 니노는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조니도 니노의 주선율의 장단을 맞춰주는 식으로 긴장하지 않고 쉽게 노래를 불렀다. 조니는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흡족하지 않지만 스스로 자신의 기술적인 재주에 놀랐다. 10년간의 가수 경험이 헛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드디어 두 사람이 합창할 부분이 되자 조니는 목소리를 마음껏 내질렀고 성대의 통증 없이 무사히 마쳤다. 단원들은 목소리가 굳어진 고참 가수들에게서는 듣기 힘든 이 마지막 부분의 열창을 듣고 완전히 매료되었다. 단원들은 악기를 내려놓고 발을 구르며 박수를 쳤고 드러머도 그들에게 호응하며 드럼을 쳐주었다. 휴식과 회의를 포함해 그 4시간의 작업이 끝났다. 에디 닐스는 조니에게 다가와 나직하게 말했다. 목소리 상태가 좋아 보이네. 자네에게 꼭 어울릴 새 곡이 있는데 이대로 레코딩에 들어가는 게 어때? 조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봐 에디, 날 놀리지 말게. 앞으로 서너 시간 동안 말도 하기 힘들 정도로 목이 쉴 거야. 그건 그렇고 오늘 작업을 보완해야겠지? 니노는 내일 스튜디오에 나와야 할 거야.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거든.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 그리고 자네가 부른 부분 중에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있으면 음향 기사를 시켜 수정하게 하겠네. 됐나? 에디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알았네.
완성된 레코드는 언제 들어볼 수 있을까? 내일 밤쯤 자네 집에서 들어볼 텐가? 그러지. 에디 고맙네. 그럼 내일 보세. 조니는 이렇게 말한 뒤 니노의 팔짱을 끼고 스튜디오를 나갔다. 그들은 곧장 조니의 집으로 향했다. 이때가 저녁 늦은 시간이었다. 니노는 여전히 술에 반쯤 취한 상태였다. 조니는 그에게 샤워한 다음 잠깐 낮잠이나 자라고 했다. 그들은 밤 11시에 큰 파티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니노가 잠에서 깨었을 때 조니가 간단히 설명을 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배우들의 론리 하트 클럽에서 여는 파티야. 오늘 밤 거기 오는 여자들은 자네가 영화에서 봤던 풍만한 몸매의 귀부인들이지. 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들과 한번 자고 싶어서 침을 흘린다네. 그 여자들이 오늘 파티에 오는 이유는 단순해. 하룻밤 같이 잘 남자를 구하려는 거지. 왠지 아나? 그 여자들은 남자에 대해 많이 굶주렸거든. 나이는 많지만 귀부인들이 그렇듯 아무하고나 잘 수는 없거든. 그런데 자네 목소리가 왜 그런가? 조니는 그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노래를 약간만 불러도 이렇게 되네.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거야. 쉰 목소리는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만. 니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런 괜찮나? 조니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봐 니노. 오늘 밤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게. 자넨 헐리우드의 깔보들에게 내 서민 친구가 힘이 좋다는 걸 보여줘야 하네. 명심하게. 이 귀부인들이 영화계에서는 대단한 실력자들이 때문에 잘만 하면 일자리도 얻을 수 있네. 하룻밤 재미보고 그녀들에게 잘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걸세. 니노는 술잔에 술을 따라 단숨에 들이키더니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다. 나야 언제 봐도 매력적이지. 그런데 자네가 어떻게 내게 진짜 디나 턴을 소개해 준단 말인가? 농담이지. 그건 걱정 말게.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말게. 자네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으니. 헐리우드 영화 스타들의 론리 하트 클럽은 설명했습니다. 주연급의 청춘 스타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설명입니다. 론리 하트 클럽은 매주 금요일 밤 월츠 영화사의 선전 담당 겸 홍보 자문인 로이 맥켈로이의 스튜디오가 달린 호화 저택에서 열렸다. 형식상으로는 맥켈로이 집에서 열리는 파티이지만 아이디어는 잭 월츠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에게 돈을 벌어준 인류 여배우들 중에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특수 조명시설이나 천재적인 분장사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영화에 출연할 수 없는 여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무감각해져서 더 이상 사랑에 빠질 수도 더 이상 사랑에 빠진 여인의 역할도 맡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여배우들은 돈과 명예, 예전의 아름다움만 가지고는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런 늙은 여배우들이 마음 놓고 남자를 구할 수 있게 해주려고 매주 이런 파티를 여는 것이다. 그러다가 남자를 잘 만나면 전속 섹스 파트너를 버리고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임은 가끔 분위기가 과열되어 싸움으로 번지거나 문란한 노름으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월츠는 홍보 담당 고문의 집에서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다. 신문기자나 경찰관에게 약간의 사례를 하면 거기만큼 파티를 조용하고 원만하게 치르기에 좋은 장소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그 영화사에 전속된 젊은 남자 배우들 중에 아직 스타덤에 오르지 못하거나 배역을 맡지 못한 배우들에게는 금요일 밤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언제나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다. 파티 도중에 아직 개봉되지 않은 새 영화의 시사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은 파티를 여는 구실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파티에 참석할 때 어떤 새로운 영화를 보여주는지 보러 가자라고 말했다. 따라서 파티는 일종의 사업 전략의 하나였다. 젊은 여배우들은 금요일 밤 파티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아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모두가 암암리에 그런 압력을 받았다. 새로운 영화의 시사회는 자정에 열릴 예정이었고 조니와 니노가 도착한 시간은 11시였다. 말쑥한 차림의 로이 맥켈로이는 첫눈에도 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조니 폰테인을 보자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자네 여기서 뭐하나? 조니는 고개를 까딱했다. 내 고향 사촌을 안내해주고 있지요. 이 친구는 니노예요. 맥켈로이는 니노의 손을 부여잡고 찬찬히 뜯어보았다. 여자들이 산채로 잡아먹으려 들겠군. 그는 조니를 보며 살짝 말하고
두 사람을 후원으로 안내했다. 후원에는 커다란 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방마다 정원과 수영장으로 통하는 유리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곳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손에 마실 것을 들고 돌아다니며 무리지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정원의 가로등은 여자들의 얼굴과 피부를 예술적으로 돋보이게 해주었다. 그들 중에는 니노가 10대였을 때 흑백 영화에서 보았던 여배우들이 있었다. 사춘기 시절 에로틱한 꿈속에서 연인이 되어주고 했던 그녀들은 이제 괴물 분장을 한 것처럼 추해 보였다. 영혼과 육체의 필요함은 무엇으로도 감출 수가 없었다. 세월이 그들의 신성함을 녹슬게 만든 것이다. 여배우들은 니노가 기억하는 영화에서처럼 매력적으로 포즈도 취하고 움직이기도 했지만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 밀랍 인형처럼 보였다. 니노는 술 2잔을 마신 다음 술병이 가득 진열되어 있는 테이블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조언이가 그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뒤에서 띠나 뜬의 매혹적인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한동안 그렇게 술을 마셨다.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니노에게도 그 목소리는 오래도록 뇌리에 박혀 있었다. 띠나 뜬은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수상한 헐리우드의 막대한 수입원이었다. 스크린에서는 암코양이 같은 여성적인 매력으로 모든 남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음악에서 듣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어이 조니, 하룻밤 자고 가더니 그만이더군. 난 덕분에 또다시 정신과 신체를 졌다고. 왜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 조니는 앞으로 내민 그녀의 뺨에 키스했다. 녹초가 되어 한 달 동안은 힘을 못 썼지. 이쪽은 내 사촌 니노. 잘생기고 힘도 좋은 이탈리아 사내지. 이 친구라면 당신을 상대할 수 있을 거야. 디나더는 니노에게 야릇한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저 친구도 시사회 보고 싶어 해? 조언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 아마 한 번도 이런 데 온 적이 없을걸. 당신이 좀 안내해 줘. 니노는 디나던과 단둘이 남게 되자 술만 들이켰다. 대연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디나던은 살짝 들린 코와 정교한 조각상 같은 이목구비를 지닌 앵글로색션계의 전형적인 미인이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잘 알았다. 영화 속에서 비행기 조종사의 남편이 아이들만 남겨놓고 죽었을 때 상심해서 침실에서 혼자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비열한 크라크 케이블이 그녀를 농락하고 떠나갔을 때도 분노와 괴로움과 모욕을 안으로 삭히며 품위를 잃지 않았다. 디나드는 영화에서 한 번도 쇳골로 나온 적이 없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의 품에 안겨 행복함에 얼굴이 상기되던 모습도 본 적이 있고 아름답게 죽어가던 모습은 12번도 더 보았다. 니노는 어릴 적 꿈꾸던 여자를 만나 이렇게 단둘이 있게 되었지만 그녀에게서 처음 들은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조언이는 이 동네에서 사내 구실을 하는 몇 안 되는 남자들 중에 하나죠. 나머지는 동성연애자이거나 장녀도 상대하지 못하는 병신들이죠. 페니스에다 스페인 파리를 한 트럭 집어넣어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녀는 니노의 손을 잡더니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방의 구석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그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다. 덕분에 니노도 그녀의 속셈을 알 수 있었다. 지금은 부잣집 딸이면서 마구간직이나 운전수에게 친절을 베푸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때 영화 속에서의 그녀는 남자로 하여금 욕정을 억제하게 만들거나 남자에 대한 뜨거운 욕망으로 모든 걸 집어던지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어느덧 니노는 그녀에게 자신과 조니가 뉴욕에서 함께 자란 얘기, 조니와 작은 클럽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던 시절의 얘기를 풀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놀랍게도 크나큰 연민과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무심코 조니가 잭 울츠에게 어떻게 배역을 따냈는지 알고 있어요? 라고 물었다. 니노는 얼굴이 굳어지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월처의 새로운 영화를 볼 시간이 되었다. 디나더는 따뜻한 손으로 니노를 잡아 끌고 시사회실로 갔다. 창문이 없는 그 방에는 2명씩 앉을 수 있는 조그만 소파가 50여 개쯤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마치 사람들에게 각자 작은 개인 소유의 섬을 제공한 것 같았다. 의자마다 작은 사이드 테이블이 달려있고 그 위에는 얼음 그릇과 유리컵, 술병에 재떨이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니노는 디나던에게 담배를 주고 불을 붙여준 다음 술 2잔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분 뒤 불이 꺼졌다.
니노는 불이 꺼진 후 무언가 대단한 광경이 벌어지리라 기대했다. 마침내 그도 헐리우드의 타락상을 목격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디나든이 한마디 다정한 귀뜸의 말도 해주지 않고 자신의 성기를 개걸스럽게 탐닉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방법의 쾌감을 느꼈지만 그것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애무하는 여자가 사춘기 시절 꿈속에서의 상대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남성다움은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 세계적인 여배우 디나 던이 절정에 다다르고 만족스러워하자 그는 어둠 속에서 그녀에게 술을 따라주고 담배에 불을 붙여주며 흥분을 가라앉혀 주었다. 그리고 최대한 느긋한 목소리로 영화가 괜찮네요 라고 말했다. 그는 옆에 앉은 디나의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좀 더 다른 찬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디노는 가까이 있는 술병을 들고 그녀의 잔에 가득 부어 주었다. 여자가 어떤 걸 바라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녀는 니노를 마치 싸구려 남창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이런 여자들에게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다시 15분 동안 영화를 감상했다. 니노는 되도록 그녀에게 몸이 닿지 않도록 몸을 옆으로 기울였다. 마침내 그녀가 낮고 거칠게 속삭였다. 뻣뻣하게 굴지 말아요. 당신도 좋아하잖아. 니노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평소처럼 퉁명스럽게 말했다. 항상 이런 건 아니요. 내가 정말 흥분했을 때 어떤지 당신이 봐야 하는데. 그녀는 피식 웃으며 나머지 영화를 보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다. 니노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비록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어둠 속 여기저기에서 별의 별짓이 다 벌어졌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몇몇 귀부인들은 방금 일을 끝낸 듯 표정이 굳어 있으면서도 얼굴은 환하고 눈이 빛났다. 그들은 영사실을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다. 디나드는 얼른 니노를 내버려 두고 성격 배우로 유명한 어떤 나이 많은 남자에게 가서 말을 걸었다. 오늘 실제로 보니 그는 동성연애자였다. 그는 생각에 잠기듯 한 표정으로 천천히 술을 마셨다. 조니 폰테인이 니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이 친구, 좋은 시간 보냈나? 니노는 싱긋 웃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 정말 별천지구먼.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디나 던에게 당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네. 조니가 웃음을 터뜨렸다. 만일 그 여자가 자네를 집으로 초대했다면 이보다 즐겁게 해주었을 텐데. 그래, 초대는 받았나? 니노는 고개를 저었다. 난 영화에 더 몰두했었네. 그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번에는 조니가 웃지 않았다.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그런 여자는 자네에게 많은 걸 줄 수 있어. 자네도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지. 자네는 여자에 대해 별로 까다롭지 않잖아. 전엔 어떤 여자라도 상관하지 않았잖아. 니노는 술에 취한 것처럼 유리컵을 좌우로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 못생겼지만 그 여자들에겐 여자다운 데가 있었어. 구석에 있던 디나던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쳐다보았다. 니노는 컵을 흔들며 그녀에게 인사했다. 조니 폰테인이 한숨을 쉬었다. 좋아, 자넨 영락없는 이탈리아 촌놈이야. 그래, 난 바뀌지 않을 걸세. 니노는 술 취한 듯한 특유의 미소를 지었다. 조니는 그를 속속들이 이해했다. 그가 술 취한 척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제정신으로는 새로운 헐리우드 보스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서 일부러 취한 척 하는 것이다. 조니는 니노의 목에 팔을 두르고 다정하게 말했다. 이봐, 현명한 친구. 자네 나와 1년 계약을 맺었네. 그러니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난 자네를 해고시킬 수 없으니. 자네가 나를 해고할 수 없다고? 니노가 술 취한 척 말했다. 없지? 제기랄. 그 순간 조니의 표정이 분노로 바뀌었다. 그러나 니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고 있었다. 순간 조니는 자기가 지난 몇 년간 더 영리해졌거나 아니면 스타덤에서 추락하면서 더 예민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노래 바통이었던 니노가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차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었다. 니노는 자기를 위해 마련한 모든 것으로부터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다. 조언이는 니노의 팔짱을 끼고 저택 밖으로 나왔다. 니노는 이제 걷기도 힘들어졌다. 조언이는 그를 달래듯이 말했다. 좋아, 그럼 날 위해 노래 부르게.
자네가 돈을 벌게 해주겠네. 자네 인생을 좌우하려는 게 아닐세.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알겠나? 자네 나를 위해 노래 부르고 돈만 벌게 해줘. 나는 더 이상 노래 부를 수 없어. 알겠나 친구? 니노는 허리를 똑바로 세웠다. 자네를 위해 노래를 부르겠네 조니. 그는 거의 알아듣기 힘든 발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내가 자네보다 노래 더 잘하는 가수야. 난 항상 자네보다 노래를 잘 불렀어. 그거 알지? 조니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그랬다. 조니의 목소리가 건강했을 때 니노는 자신과 같은 리그에 속할 수 없었고 어려서 함께 노래를 부를 때부터 줄곧 그랬었다. 술 취한 니노는 캘리포니아의 달빛 아래를 누비듯이 비틀거리며 조니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기랄. 조니의 입에서 조그맣게 욕설이 튀어나오자 두 사람은 누가 더 나을 것도 없이 똑같았던 어린 시절처럼 한바탕 소리내어 웃었다. 조니 폰테인은 돈 코르레오네의 저격 사실을 전해 듣고 대부의 아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영화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인지 걱정스러웠다. 그는 병원에 있는 대부를 만나러 당장이라도 뉴욕으로 가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인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건 돈 코르레오네가 바라는 일이 아닐 거라며 만류했다. 그래서 조니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일주일 뒤에 톰 헤이건은 심부름꾼을 보내 자금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일단 한 편만 제작에 들어가라는 말을 전했다. 한편 조니는 니노가 헐리우드와 캘리포니아 안에서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해주었다. 니노는 젊은 여배우들한테 인기가 있었다. 조니는 가끔 전화를 걸어 니노와 밤새 술을 마시기도 했지만 결코 그에게 기대지 않았다. 돈 코르레오네가 저격당했다는 이야기를 나누다 니노가 조니에게 말했다. 자네도 알겠지만 내가 언젠가 대부님께 조직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더니 거절하셨네. 트럭 운전도 실증이 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싶었거든. 그런데 그분이 뭘 하셨는지 아는가? 누구나 한 가지의 운명을 타고나는데 내 운명은 음악가가 되는 거라고 하셨네. 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도저히 방탕하게 살 수 없었지. 조니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역시 대부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분은 니노가 절대 깡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일 그랬다면 자신이 죽거나 아니면 남을 죽였을 것이다. 그런데 돈 코르레오네는 니노가 예술가가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젠장, 그분은 언젠가는 내가 니노를 도와줄 거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 언젠가 대부가 니노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그때 대부의 당부가 머릿속에 남아 조니로 하여금 대부에 대한 은혜를 니노를 도와주는 것으로 보답하게 만들었던 것 같았다. 물론 대부는 그렇게 하라 강요한 적이 없었다. 다만 그렇게 하면 대부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조니 폰테인은 한숨을 쉬었다. 대부는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월처는 반대운동을 벌이고 자기 편이 아무도 없으니 아카데미 상도 포기해야 한다. 자기를 위해 압력을 넣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돈 코르레오네 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보니 모든 게 막막했다. 조니는 힘 닿는 대로 대부를 돕겠다고 했지만 헤이건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조니는 영화 때문에 점점 바빠졌다. 그가 출연했던 영화의 원작자는 새 작품을 완성한 뒤 조니의 초청으로 서부에 왔다. 그러고는 중개인 없이 영화화하는 문제를 상의했고 곧장 제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의 두 번째 작품은 조니가 원하는 내용이었다. 노래를 부를 필요도 없고 주로 여자와 섹스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니노에게 꼭 맞는 역도 하나 있었다. 니노처럼 말하고 니노처럼 행동하면 되었고 심지어는 그와 외모도 비슷한 캐릭터였다. 정말 묘한 우연이었다. 니노가 해야 할 일이라곤 스크린 위에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조니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다.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작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지만 수석 프로듀서를 채용했다. 재능은 뛰어나지만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어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조니는 그런 약점을 이용하지 않고 공평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리고는 이번 기회에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오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석 프로듀서가 찾아와 노조 대표에게 5만 달러라는 금액을 주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초과 수당을 지불하고 사람을 더 채용하느라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5만 달러라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조언이는 수석 프로듀서가 자신을 속이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서 자기에게 노조 대표를 보내라 라고 말했다. 노조 대표는 빌리 고프였다. 노조 문제는 내 친구들이 잘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누가 그랬는지 잘 알 텐데 그분 성함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분 한마디면 그걸로 모든 게 결정되지. 모든 게 바뀌었어. 당신 친구들은 공경에 처했고 그분의 말도 더 이상 여기까지 통하지 않지. 조언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틀 뒤에 날 다시 찾아오게. 알았지? 고프가 씩 웃었다. 좋아 조언이. 하지만 뉴욕에 전화를 해봐도 별 수 없을걸. 그러나 뉴욕에 전화를 한 게 효과가 있었다. 헤이건이 사무실로 전화를 했더니 딱 잘라서 돈을 주지 말라고 대답했다. 자네가 그놈에게 동전 한 푼이라도 주면 대부님께서 언짢아 하실 걸세? 그건 대부님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 그런 일까지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대부님께 말씀드려 볼까? 아니면 자네가 하겠나? 이제 곧 영화를 찍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누구도 말씀드릴 수 없네. 상태가 중하시거든. 내가 소니에게 말은 해놓겠네. 하지만 이건 내가 결정하겠네. 절대 그 영악한 놈에게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돼.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전화하겠네. 조언이는 전화를 끊고 나서 약간 화가 났다. 노조가 시끄러워지면 돈이 더 들게 되고 그러면 영화 제작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는 순간 조용히 5만 달러를 코프에게 쥐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돈 코를레오네의 말과 헤이건의 말이 같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며칠만 기다려 보기로 했다. 그리고 기다린 덕분에 5만 달러를 벌게 되었다. 이틀 밤 뒤 고프가 글래데인의 자기 집에서 총살된 채 발견된 것이다. 노조 문제에 대한 잡음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조니는 그가 살해됐다는 사실에 몸이 오싹했다. 돈 코를레오네의 무서운 손길이 자기와 가까운 곳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실감했기 때문이다. 날이 지날수록 조니는 대본을 준비하고 배우를 캐스팅하고 제작의 세부적인 일을 챙기느라 점점 더 바빠져서 목소리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다. 그러나 아카데미상 후보자가 발표되고 자신이 후보에 지명되기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중계될 수상식에서 노래를 부를 가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고는 매우 실망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잊고 영화에 열중하기로 했다. 이제 대부가 더 이상 압력을 넣지 못하게 됐으니 아카데미상을 수상할 꿈은 아예 접었다. 그저 후보 명단에 오른 것만으로도 만족하기로 한 것이다. 그와 니노가 녹음한 이탈리아 미녀 레코드는 처음에 녹음한 그 어떤 레코드보다 판매 실적이 좋았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자기보다는 니노의 성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직업 가수로서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거라고 체념하게 되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지니와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일을 빠뜨린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니와 잠자리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는 사이 두 번째 아내와도 서둘러 이혼을 하고 그는 다시 독신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쉽게 응해주는 여배우들과의 섹스에 흥미가 없어지고 갑자기 점잠 빼는 신사가 되어버렸다. 나이 어린 여배우들이나 정상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는 여배우들에게도 관심이 가지 않았다. 그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게 좋았다. 그는 대개 홀로 집에 돌아와 예전의 자기 레코드를 들으며 술을 한잔 마시거나 바에 가서 왕년의 곡들을 흥얼거렸다. 그에게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을 몰랐다. 좋은 목소리는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일이니 그건 제쳐두고라도 그 시절이 좋았다. 그는 진정한 예술가였는데 그걸 몰랐고 자기가 얼마나 그 일을 좋아하는지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한창 날리던 중에 술과 담배와 여자로 목소리를 망가뜨린 것이다. 이따금 니노가 놀러와서 함께 술을 마시며 레코드를 들을 때면 조니는 야, 이 이탈리아 촌놈아, 넌 평생 저렇게 노래 부르지 못할 거다 라며 빈정거렸다. 그러면 니노는 그 매력적인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마치 조니의 속을 훤히 알고 있다는 것처럼 연민어린 목소리로 그래, 아마 나 못 부를 거야 라고 맞장구를 쳐주곤 했다. 마침내 새로운 영화 촬영을 일주일 앞두고 아카데미 수상식이 있었다. 조니는 니노에게 함께 가달라고 청했지만 니노는 거절했다.
이봐, 내가 지금까지 자네에게 부탁이란 걸 한 적 있었어? 없었지? 오늘 저녁만 내 부탁을 들어줘. 내가 수상하지 못했을 때 진심으로 서운해할 사람은 자네뿐이라고. 순간 니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알겠네. 하지만 자네가 상을 받지 못하면 그날로 그 일은 잊어버리는 거네? 내가 책임질 테니 술이나 왕창 퍼먹고 풀어버리게. 그럼 난 그날 취하지도 못하겠군. 젠장, 어때? 이만하면 좋은 친구지? 그래야 좋은 친구지. 아카데미 수상식이 이튿날 저녁 니노는 약속을 지켰다. 술을 마시지 않고 조니의 집으로 가서 함께 수상식장으로 향했다. 니노는 조니가 왜 여자친구나 특히 전처인 지니를 수상식에 초대하지 않았을까 의아해했다. 지니는 그에게 의지가 되어주지 못하는 걸까? 니노는 술을 한 잔만 마시게 되기를, 길고 끔찍한 밤이 되지 않기를 바랬다. 니노 발렌티는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수상자로 호명되기 전에는 아카데미 수상식 행사가 지루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다 조니 폰테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긍중긍중 뛰며 박수를 쳤다. 조니가 억지로 앉히려고 하자 니노는 조니의 손을 잡고 힘껏 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옛 친구가 믿을 수 있는 누군가와의 인간적인 접촉을 절실히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자신 밖에는 축하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정말 끔찍한 악몽이었다. 잭 월츠의 영화가 모든 중요한 상을 모두 휩쓸었기 때문에 그의 스튜디오에서 열린 파티에는 신문 기자들과 짝을 찾는 남녀들이 모여들어 아수라장이 되었다. 니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조니를 보필했다. 그러나 조니 폰테인에게 잠깐 얘기나 하자며 이 방 저 방으로 잡아끄는 여자들 때문에 조니는 술이 자꾸만 과해졌다. 한편 최고 여배우상을 수상한 여자도 마찬가지 신세였지만 은근히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았다. 오직 니노만이 그 파티장에서 여자를 거부한 유일한 남자였다. 마침내 누군가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두 수상자가 공개적으로 섹스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구경하자는 거였다. 여배우는 벌써 옷을 홀랑 벗었고 다른 여배우는 조니 폰테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때 유일하게 술에 취하지 않은 니노는 옷이 반쯤 벗겨진 조니를 어깨에 들쳐매고 사람들의 손길을 뿌리치며 집을 빠져나와 자동차에 올라탔다. 조니를 집에 데려가면서 니노는 생각했다. 이런 게 성공이라면 나는 원치 않는다고.